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아입니다. 음, 9월 24일 수요일 엘리아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이제 추석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 동생이 벌초를 해가지고 얼굴이 좀 탔습니다. 저는 갈구질만 했어요. 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죠. 셋째 막내가 봉세계가 있는 굉장히 넓은 곳을 예초기를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사회면 좀 찾아보고요. 정치 이야기 좀 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니까 추석 이야기 좀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요 대추나무에서 대추 좀 따먹고요. 요 코도 빨개졌네요. 어, 넌진 것만 입고 갈구질을 좀 했더니 살을 좀 태우려고 텐션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기 석양이 지금 여기가 청벽이라는 곳인 것 같은데요. 뭐 여기 물고기들 흰수마자라 해갖고 굉장히 희귀하고 지금 멸종위기의 어종의 고기를 이 강에서 잡았나 봅니다.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체제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게 평화로운 세계에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걸 믿는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아는 제7대 유엔 사무총장석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시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핵무기와 핵기업이 없는 평화에 이거 언제 거야? 73차? 14차 전문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75차. 73차고 70.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아까 73차 거를 제가 읽어드렸죠.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 전 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 의료진과 방역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버츠크르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를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뿐만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오 구테레시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는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에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 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송 중이네. 왜? 와. 뭐라고? 지금 입동 알지? 아니, 야올리 들어가기 전 입동. 지금 나 방송 중이라고. 어, 어, 알았어. 방송 중인데 컴퓨터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잠깐 멈췄네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로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 헌장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구매하여 빈곤국가 개도국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 면역연합의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 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을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 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제봉쇄와 인적 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누구 불평등이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를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 날이었습니다. 인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나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에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것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 사회구현에 대한 사회구현의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딴발려볼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있는 가교 역할로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의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G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는 남북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졌습니다. 정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이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해 총회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변화 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 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이웃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정보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 고국원 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관점에서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하야와 번영 시대를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 평화를 향한 유엔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언어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연설문에 담아있는 내용들이 포용적 국제 다자협력이네요. 그리고 한반도의 종전선언 꼭 필요하죠. 우리가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어떤 길들이 동북아 전체 그리고 세계 질서에 세계의 어떤 번영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굉장히 발전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전해 있죠.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의 질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성 자체도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동북아의 어떤 평화의 길들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발전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발전 그리고 세계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것들이죠. 종전선언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북과의 어떤 대화 자체 채널들을 다양하게 구축해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이나 각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가장 어떤 필요한 안정, 평화,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게 좋죠. 공동 번영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교류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소통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많이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떤 세계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세계와 함께 공동으로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다.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와,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의 안전을 지켰다.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만이 나도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불평등 많이 느껴지죠. 불평등. 뭐 조선일보에서 또 뭐 장난치다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전 조선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지는 않네요. 굳이.
뉴스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나? 여론조사. 또 리얼미터에서 의뢰했네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자 500명, 응답률 4.7%. 참 안타까. 이런 거 뭐 여론조사를 왜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500명에서 응답률이 4.7%면 5%로 잡고 10%면 50명 아닌데 10%면 500명에 10%면 500명에 10%면 50명 아니에요? 4.7%면 5% 잡으면 25명? 나한테 여론조사 맡기세요. 제 핸드폰에 12,000명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길 승천기에 대한 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문양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문양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뭐 내가 다른 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양을 다른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우길 승천기를 전범기라고 그러죠. 전범 뭔지 알죠? 전범기라고 그럽니다. 전범기, 우길 승천기, 우길기. 일본 자위대의 기예요. 베테랑 꾸이년시에서 전범비 관해서 우길기를 어, 베트남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떠나서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이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각 지자체마다.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그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나 대한항공 그 비행기 안에 타시면은 신문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중앙일보, 뭐 데일리조선인가, 하여튼 조선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한겨레나 뭐 이런 신문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조선 TV조선 뭐 조선일보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 어디든 보면 조선 데일리조선 그런 것들 보면, 자,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합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 추천위원 때문에. 그런 추천위원 문제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야당 뭐 특히 그 국민의힘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력 권력화를 막고,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설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의 하나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 검사 등 고위공직자,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옥상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독립적인 어떤 견제 세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는 거, 우리가 고위공직자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많이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그 판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 검찰이 과다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성을 제고하는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 논의됐으나 무산되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의 신설을 시도했지만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구태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 문재인은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 명칭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종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가 반드시 공수처비 설치가 돼야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라는 어떤 차량 시위를 할 거라고. 우리가 집회를 여는 거는 국민의 어떤 자유고 평등권에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단체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최근 우리가 2.2단계에서 2.5단계까지 어떤 코로나 위기 대응이 발생되었고, 최근에 또 2.0으로 또 내리기도 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2.5를 유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8.15 집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되었죠. 뭐 김경재 씨도 이번에 뭐 고소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전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드라이브 스루라. 우리가 좀 모방을 하려면 좋은 것들, 좋은 취지로 쓰는 건 좋은데, 방역의 하나의 방법을 10월 3일은 좀 개천절 집회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4대강 사업의 건설, 대형 건설사들의 뭐 잔치였죠. 뭐 우리가 그
4대강 비리, 4대강 사. 이 사람들이 뭐 사회 기부를 뭐 2천억인가? 얼마 6천억이었나요? 2천억이었나요? 얼마 한다? 6천 얼마 한다고 해가지고 담화비뱅이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약하게 됐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공공사에서 또 63조를 수주를 했네요. 많은 돈을 또 해먹고 있네요. 뭐 기부금액은 117억밖에 안 했네. 뭐 말인 거 한번 볼까? 근데 이 그 대형 건설사란 것들이 우리 대기업들 다 예, 삼성물산, 현대, 대림, GS, 대우, 포스코, 현대, 롯데 다 뭐 대형 건설사가 결국은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다 계열사들 아니겠습니까? 뭐 자회사, 계열사 다 해먹고 이 사람들이 사회 기부금은 117억밖에 하지 않았다네요. 원래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게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5년 동안 117억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그 이후 건설사는 63조 원의 3조 원의 기금을 공수수령. 또 국제교통 국토부가 또 들어가네. 국토부. 우리나라 아주 국토부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대형 건설 대기업들이 어떤 사회 기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해요. 사회 환원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가끔 뭐 10조,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 어? 반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자식한테 물려주죠. 어, 교회가 왜 요즘처럼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냐면요. 교회도 다 승계 작업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임 목사를, 담임 목사를, 뭐, 그 교인들이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자식들한테 교회를 다 넘깁니다. 족벌 운영이죠, 족벌. 교회가 그래서 썩어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자식들한테 다 교회를 물려줍니다. 가족이 해먹는 거죠. 우리 자식이 귀하면요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똑같이 대우를 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공정사회 아니겠어요? 이러고 대형 건설 다 대기업들이 이러고 다 우리나라는 해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 기부에 대한 어떤 공헌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 사장이라고 하고 회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XX 이렇습니다. 진역 가야죠. 요즘 뭐 삼성 우리나라 일대 뭐 삼성 누구 또 고소당해서 지금 승계 작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지? 이제
YTN은 굉장히 나는 YTN은 이거는 YTN 뉴스를 보면 조금 대기업 이런데 그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봅니다. YTN은. 뉴스는 가끔 잘못된 뉴스도 이렇게 함께 보는 것 같아서.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은 이재용 삼성의 지난 이건 지난 저거구나. 특검에서 재판 개피를 했네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해 고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그 목사들도 그렇지만 미국에 누구를 그 일요일 아침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래요. 외국에 좀 미국에 누구 토미 세미니 분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정 부장판사 미국 주법 감시 제도를 언급하면서 왜 미국입니까? 미국. 예? 당신이 미국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설교하면서 미국의 쌤이 미국의 브라이언이 어떤 했다는 동 아침 설교에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미국팔이 엄청 합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목사들이. 형판사는 일관성 있는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했던 때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소 형사 3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그래서 나왔구나. 이재현이가. 근데 지금 또 재판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2심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1심에 선고했는데 2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하란 거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겠네요. 기각 확정했네. 재판 기프 고치에게 9월 19일. 카페구나. 카페. 뉴스를 봐야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개인 생각이 사견이 굉장히 많아서 곧 재판 재개되네요.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검에서 재판부 편향적이다. 기피 대법 재판 공정성 의심할
파기환송했는데 대법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손을 들어주네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하고 있구나. 계속하네. 일단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네요. 법은 누구에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재벌이건 그 사람이 가난한 서민이건 그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집행되어야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벌초를 동생하고 했고 추석 명절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서로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는 내 이웃, 내 이웃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지만 나도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 사라지고 내 주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엔 누구겠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늘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게 내 이웃의 어떤 행복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길 바래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방송이었습니다.